여러분 최근에 전통시장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뉴스나 SNS를 통해서 이런 소식 한두 번쯤은 다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을 받더라. 붕어빵 3개에 5천 원이라니 말이 되냐? 아니면 현금 결제만 유도하고 카드 내밀면 대놓고 눈치를 주더라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누가 시장에 가겠어? 차라리 에어컨 빵빵하고 주차 편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지! 라고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바가지 논란이 터지고 불친절하다 욕을 먹고 위생 문제로 문매를 맞아도 전통시장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곳은 레트로 감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젊은 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하고 명절 때만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합리적인 의구심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21세기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심지어 새벽 배송이 집 앞까지 10분 만에 오는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여전히 저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을 없애지 못하고 심지어 수조 원의 세금을 쏟아가며 버티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히 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역학관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욕하면서도 가게 되는 곳, 논란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전통시장의 불사조 같은 생존 비결입니다. 이제부터 그 베일 속에 가려진 진짜 이유를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죠.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통시장이 가진 입지의 무서움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가장 중심부 혹은 교통의 요지라고 불리는 곳에 무엇이 있나요? 서울의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 시장들은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도시의 혈관이 모이는 심장부 그 자체에 박혀있는 말뚝 같은 존재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법적 규제와 땅값 때문에 도시 외곽이나 주거단지, 변두리로 밀려날 때 전통시장은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부동산의 제1원칙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입니다. 전통시장은 이미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하철역 바로 앞, 버스 노선이 수십 개 겹치는 곳에 시장이 있으니 오가는 유동인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불친절해도 아무리 시설이 낡았어도 길목이 좋으니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에이, 마트 가기엔 너무 멀고 귀찮은데 그냥 여기서 대충 사가자라는 심리를 완벽하게 공략하고 있는 셈이죠. 서울로 치면 테헤란로 한복판에 5일장이 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입지 조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국가라는 거대한 방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전통시장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매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투입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는 아케이드를 설치해주고 주차장을 지어주고 간판을 예쁘게 바꿔줍니다.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까지 쥐어주죠.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국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집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영세 상인들을 돕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비틀어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일반적인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잃고 소비자에게 외면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 원리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룰에서 예외입니다. 정치가 얽혀 있기 때문이죠.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반드시 들러서 떡볶이를 먹어야 하는 아주 거대한 표밭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감히 우리 지역 전통시장 다 없애고 대형 쇼핑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로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이 아무리 낙후되어도 아무리 논란이 터져도 정부는 끊임없이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몰랐던 전통시장만의 보이지 않는 경제 생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통시장이 소매시장인 줄만 아셨나요? 사실 그 뒤에는 거대한 도매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광장시장에서 우리가 먹는 빈대떡 하나, 육회 한 접시가 단순히 그 가게의 매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자재상, 축산물 도매업자, 채소 공급자까지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대형마트의 물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금 경제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아주 예민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바로 현금 결제와 세금 문제입니다. 자, 전통시장에서 카드 내밀면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다, 이거나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핑계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물론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은 지하경제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금이 돌고 돈다는 것은 세원 포착이 어렵다는 뜻이고 이는 곧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마진율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대형마트는 시원 단위까지 세금이 매겨지지만 시장의 좌판에서 오가는 5만원권 지갑 속 거래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 검은 마진이야말로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공룡들과 싸워도 결코 굶어 죽지 않는 진짜 원동력 중 하나라는 사실, 정말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전통시장을 찾을까요? 단순히 싸서? 아닙니다. 요즘 시장 물가 보세요. 대형마트 세일 품목이 훨씬 쌀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시장으로 향하는 이유는 우리 DNA 속에 각인된 어떤 감각적 경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형마트의 그 차갑고 정돈된 진열대를 떠올려 보세요. 깔끔하지만 기계적이죠. 반면 전통시장은 어떤가요? 온갖 냄새와 소음, 사람들의 부딪힘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무질서라고 부르지만 누군가는 이를 삶의 활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무질서가 힙한 것으로 재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의 신당동 중앙시장이나 종로의 광장시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쳐다도 안 봤을 낡은 건물의 노포들이 이제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힙지로 감성을 자극하는 보물창고가 된 겁니다. 떡볶이 하나를 먹어도 깔끔한 프랜차이즈 매장보다는 할머니가 무심하게 툭 썰어주는 시장통 떡볶이가 더 진짜 같다는 착각 혹은 만족감을 주는 거죠. 전통시장은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스로의 낡음을 브랜드로 탈바꿈시키는 기막힌 생존 전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정말 약자일까요? 우리는 흔히 대형마트를 골리앗, 전통시장을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강제로 일요일에 문을 닫게 만들죠. 하지만 이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전통시장이 정말 살아났나요? 결과는 참담합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사람들은 시장에 가는 대신 쿠팡을 켭니다. 결국 이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는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겨주는 역할만 한 셈이죠. 그런데도 왜 이 법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바로 명분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은 그 어떤 경제 논리보다도 강력합니다. 설령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우리는 서민 편이다 라는 상징성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그 자체의 자생력보다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서민경제의 상징이라는 거대한 방어막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전통시장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정말 처절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곳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배달 앱과 연계해서 반찬을 배달해주고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는 시장들도 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매년 마주하는 그 바가지 논란의 주인공들은 이런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요. 철새처럼 한번 왔다가 가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에라 모르겠다 식의 배짱 장사를 해도 그 입지가 워낙 좋고 대체제가 없으니 돈이 벌리거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네, 소비자들은 화를 내고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면 오지 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입지, 세금 지원, 정치적 보호, 그리고 현금 경제라는 네 박자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통시장은 위기를 맞겠지만 불행히도 이 요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속에 너무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통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실력 있고 변화에 민응하는 시장들은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살아남을 겁니다. 반면 단순히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바가지 장사를 일삼는 곳들은 서서히 도태되겠죠. 하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릴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그 불사조 같은 생존 비결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시장을 여전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시대의 유물로 보시나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해도 전통시장은 내일도 내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공간으로, 누군가에게는 바가지의 온상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생존의 터전으로 말이죠. 결국 전통시장이 안 망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든 아니면 정치가 그들을 이용하든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전통시장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떡볶이 한 접시에 담긴 정과 바가지 가격 사이에 놓인 그 미묘한 줄타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전통시장의 현재 주소이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진짜 정체성일지도 모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동네에서 전통시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면 어떨 것 같나요? 깔끔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삭막한 기분이 들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전통시장에 분노하면서도 끝내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 어쩌면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사람 사는 냄새에 대한 갈망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상인들의 부당한 이익을
정당화해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년 터지는 논란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전통시장,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하고도 정교한 생존 법칙을 들여다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이 시장 골목을 지나갈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떠오르신다면 아마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곳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어떤 것들은 참으로 더디게 변합니다. 전통시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네요. 그 변화의 속도가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지 아니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모습으로 남아있을지는 결국 상인들의 몫이자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요구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